자, 오늘은 4.19 혁명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앞에 안 한 게 있는 반이 있어요. 7반은 이 앞부 주제 62의 뒷부분을 조금 안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요 다음번에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오늘은 4.19를 먼저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4.19는 1960년에 일어난 혁명이고 이승만 정권의 시작과 몰락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얘기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거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거가 1948년에 있었던 50총선거가 최초의 우리 선거였었죠. 이 선거에서 재헌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재헌의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자,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뽑았죠. 이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고 대통령을 임기가 4년이었죠. 4년 임기에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4년인데 두 번 할 수 있었어요. 자, 중복해서 재임한다 해서 중임제라고 합니다. 2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헌의회가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뒤에 의회 선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돼요? 1950년 되죠. 50년 5월에 다시 한번 총선거를 합니다. 두 번째 선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자, 이 선거는 그래서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국회. 임기 이제 4년짜리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누가 많이 당선됐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거에 의해서 누가 주로 당선됐냐면은 반 이승만파가 당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에 의해서 뽑아요. 그런데 반 이승만파가 많이 당선되면은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겠죠. 네, 이런 상황이 50년에 발생한 겁니다. 5월 달에.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6.25 전쟁은 이승만을 살려준 전쟁입니다. 사실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쑥대밭이 됐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피난을 미쳐가지 못해서 북한에 잡혀가서 끌려가기도 하고. 자, 이때 이 김규식,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김규식? 예, 김규식 선생도 이때 북한 애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실종되셨어요. 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서 정치적인 향방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승만은 간선제로 재선이 어려지자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였다. 요 야당 의원들을 체포한 52년의 요 사건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불러요. 왜 부산 정치파동이라 부르느냐면은 6.25 전쟁 기간이잖아요. 서울의 수도를 하고 있기가 힘들어서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어난 정치적 상황이라고 해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나냐면요. 다시 요 과정을 설명할게요. 자, 50년의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통령에 도전하는 길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선거는 임기가 4년이었으니까 대통령이 4년이었죠. 그럼 4년 뒤 48년부터 4년이면은 1952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52년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되죠.
그쵸? 전쟁통에 막 정신이 없다가 52년에 딱 보니까 아차 나 선거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야 이승만제 대통령 시켰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의원 내각제를 해야겠어.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헌법을 바꾸자라는 개헌안을 제시를 했고요. 대통령인 이승만은 자기가 특별히 라이벌도 없고 전쟁통에 선거하면 그냥 이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은 이승만은 야 국회에서 선거하지 말고 직접 선거로 직접 선거로 헌법을 고치자라고 하는 개헌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개헌안과 이승만의 개헌안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무시가 되고요. 또 이승만은 이렇게 무시한 국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자가용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버스 타고 국회에 출근을 해요. 그 버스를 통째로 헌병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국회를 군인이 총칼 들고 포위해버리고, 그리고 밖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뭐 규탄하는 관제데모죠. 시위를 막 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 원하는 대로 헌법 안 고쳐주면 너네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뭐 이런 협박인 거죠. 이런 협박의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결국 굴복하게 돼요. 국회가 굴복하게 됩니다. 무력을 앞세운 이승만에게 국회가 굴복하면서 헌법의 개정안이 만들어지는데, 그 헌법의 개정안은 이승만의 직접 선거의 안과 국회의원 내각제안이 서로 절충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헌안을 우리가 발췌라고 부르거든요. 이 발췌라는 말은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데, 발췌라는 말은 요약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선거안과 의원 내각제안을 하나씩 요약 정리 네, 무슨 헌법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든 개헌안입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성격과 대통령제의 성격이 조금씩 섞여 있는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 발췌 개헌으로 대통령은 어떻게 돼? 직선제가 되었다. 직선제가 되었고, 전쟁통에 일어난 5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딱히 라이벌도 없었고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대통령을 왜 뽑지? 라고 생각했대요. 왜 안 죽었으니까. 아니 나라님 왕이잖아요, 왕. 그쵸? 안 죽었는데 왜 뽑아? 그냥 또 하는 거지. 뭐 이런 관념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통에 일어난 선거에서 이승만이 그냥 무난히 당선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년에 두 번째, 자, 이승만은 48년에 첫 번째 대통령, 52년에 두 번째 대통령 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두 번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은 52년에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까 1956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렇게 당선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대통령 두 번 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죠.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헌법을 또 고쳐야 돼. 법에서는 대통령은 임기 4년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 번 법을 또 바꿉니다. 56년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56년보다 먼저 법을 바꿔 놔야겠죠. 그래서 54년에 법을 바꿔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여기서 보면요. 1954년이 됩니다. 1954년이 되면은 헌법을 바꾸는데, 이 헌법 내용은 이거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대통령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번만 할 수 있죠. 요 제도를 없애자. 두 번 할 수 있는 거를 없애자. 누구만? 초대 대통령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승만만 벽에 칠할 때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임 제한 철폐의 법안을 국회에 올렸는데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 다음날 바꿔버려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할게요. 자, 203명이 있었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3분의 2가 135.333이에요. 3분의 0.333명은 없잖아.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은 135.333이니까 136명이 투표를 해야 3분의 2 이상이고 135명이면 3분의 2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33은 없으니까. 그래서 부결했는데 야 0.33은 없으니까 0.33 반올림하면은 찍찍 긋고 135잖아. 그러니까 135는 통과된 거야 라고 우겨가지고 부결된 안을 다음날 다시 부활시켜서 통과시키는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자, 그래서 개헌안의 내용은 이승만의 연임 제한 철폐인데 방법이 반올림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4.5입 개헌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건 다 순서대로 기억을 해둬야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4.5입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 개헌안의 내용은 이승만, 즉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에 대한, 즉 연임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기가 56년에 끝났어요. 두 번째 임기가 56년에 딱 끝났는데 56년에서 선거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선거에 다시 이승만이 도전을 하게 되고 무난하게 이깁니다. 무난하게 이겼었던 이유는요.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이승만, 그다음에 신익희, 그다음에 신익희, 조봉암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죽어요. 유세 도중에 야당 후보 강력한 야당 후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야당에서는 대통령 이승만을 몰아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쵸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아서 이 사람이 약 30%의 득표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다만 당시에는 정 대통령이 있었고 부 대통령이 있었어요.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부통령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었고 신익희 대통령 후보 하다가 선거 운동하다 죽었거든요. 여기에 이 당의 부통령 후보로는 장면이라고 하는 분이 출마했습니다. 야, 여기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선거에서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몰표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당선됐어요. 당선. 그래서 여당의 대통령과 야당의 부통령이라고 하는 희한한 구도가 만들어진 게 56년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56년 선거는 우리 선거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선거입니다. 당시에 신익희 당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이 선거 구호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요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요 구호가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거는 이승만 쪽이에요. 가로봤자 더 못 산다. 약간 유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 마케팅이 본격화된 역사적인 선거 구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6년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헌법을 바꿨기 때문에 56년에서 다시 여기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거죠. 여기서 세 번째 임기가 시작돼서 다시 4년을 하게 돼요. 다시 4년을 쭉 하게 되면은 이제 60년이죠. 그쵸? 그래서 1960년에 다시 선거를 하면 됩니다. 다시 선거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네 번째 대통령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당시 이승만에게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직전 선거에서 30% 정도의 득표율을 올렸던 강력한 라이벌. 예, 그래서 항상 선거 한 1, 2년 전에 이렇게 수작을 부리거든요. 이 사람만 없으면은 쉽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예. 간첩 혐의 같은 걸로 뒤집어 씌워서 이 조봉암 선생이 뭐한 분이냐면요. 농지개혁법을 만든 양반이에요.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평화통일이에요. 통일을 평화적으로 하자. 근데 이게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예, 당시에는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인물들이 죄다 잡혀가고 이분이 사형 집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59년에 돌아가세요. 58년에
잡혀가고 59년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아주 빨리 진행되었죠.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제거하겠다는 게 너무 잘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0년의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1958년과 59년에 거쳐서 진보당 사건이라고 불러요. 진보당 사건,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비판적이었었던 신문인 이 경향신문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이제 폐간되는, 언론도 탄압하는 이런 모습을 이승만이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60년에 이제 선거가 일어납니다. 60년 선거는 이승만 또 나오죠. 이승만 또 나오고 여기에 야당에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기붕 아저씨 또 나오고 장면 또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선거 유세,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이 양반이 또 돌아가세요. 예. 그래서 야당은 2회 연속 대통령 후보가 숨지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 아저씨가 또 당선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당선은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상대 후보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게 60년 3.15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사실상 이승만의 당선은 쉬운데 이기붕까지 당선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선거다라고 부정선거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다시 볼게요. 교과서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봉암에 대한 국가적 탄압이 국가보안법 간첩죄를 씌워서 사형을 집행한 진보당 사건이었고 언론 탄압의 모습이 있었다. 60년 선거 이전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 선거에서 자, 이기붕이 꼭 당선되어야 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승만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80이 넘었는데 사실 이승만 아저씨는 1800년대 태어난 사람이에요. 19세기 인간이잖아요. 이게 80도 이게 진짜 나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고령이었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신해야 되는데 야당이 부통령이 되어 있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의 사례에 나와 있고요. 자, 이 선거가 3월 15일에 있었고 바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부정선거에 항의했었던 이 시위가 마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여러 사람이 크고 작게 다치셨는데 그 중에 고등학생이었어요. 자, 이름을 외우세요. 김주열 열사가 실종됐습니다. 행방불명됐죠. 행방불명됐다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4월 11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마산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눈에 체류탄이 박혀 있었어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거죠. 그것도 어린 학생이. 그러니까 부정선거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가 잠잠해졌다가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다시 항거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결정적인 시위는 4월 18일 날 있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입니다.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이 시위대를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습격했어요. 그러니까 마구 폭행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또 알려졌죠. 그래서 고려대 학생들의 그 습격 피해 이것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인 4월 19일에 또 전국적으로 시위가 펼쳐졌고 이 시위대의 일부 사람들이 경무대, 지금 이제 경무대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의 청와대입니다. 여기로 향하자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실탄 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4월 19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4.19 혁명은 4월 19일 날 짠 하고 일어났다기보다는 3.15 부정선거에 규탄하는 3월 그 선거 직후에 일어난 마산에서의 시위, 김주열 열사의 시신 발견, 전날인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와 괴한의 습격, 이 사건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민심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쯤 됐을 때 계속 무시했거든요. 이승만 정부는 그럼 이기붕이 잘못한 거니까 이기붕이 부통령을 사퇴하고 자유당도 잘못했는데 나는 그럼 자유당을 탈당할게. 그럼 나는 뭐 상관없잖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근데도 시위가 가라앉지 않고 이쯤 됐을 때 미국이 이승만을 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계속 지지를 했으면은 어쨌든 정권이 유지가 되었을 텐데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미국에서 이승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더 이게 확산됐다가 자칫 더 격렬한 시위로 넘어가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25일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 논문 발표 이후에 이승만은 더 버티지 못하고 4월 26일 날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하야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갑니다. 이 문제죠. 잘못해서 저기 했으면은 벌을 감옥에 가야지 재판을 받아서. 근데 하와이로 가게 냅뒀죠.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이승만은 천수를 누리다가 그랬습니다. 네. 좋은 말은 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완벽한 혁명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자, 어쨌든 그러나 4.19 혁명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독재 권력을 몰아낸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대학교 수단의 시국선언문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출제할 때 지문으로 제시하기 좀 좋은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요. 과도 정부가 수립돼. 이 과도 정부가 뭐냐면 임시 정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승만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게 잠깐만요. 이승만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게 무너졌잖아요. 그럼 정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정상적인 정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다음에 정상적인 정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선거를 치르고 하는 것을 대신하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 과도 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과도기의 정부, 그래서 과도 정부라고 부르고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과도 정부가 뭐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지도 않고 서둘러 뭐 이렇게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운전하는 정부가 아니니까. 자, 어쨌든 과도 정부에서 한 일은 뭐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으로 법을 바꿔요. 내각 책임자와 양원제가 뭔지는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은 될 것 같아요. 양원제는 국회를 2개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오늘날 일본과 미국 이런 나라가 양원제죠. 내각 책임제는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을 바꿔서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하자 이승만 정권 내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당의 다수파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생님, 의원 내각제인데 대통령을 왜 뽑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왕이 있는 의원 내각제 국가는 왕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모든 걸 다 하고 왕이 형식적인 국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왕이 없는 공화국은 총리가 하면 되지만 총리 말고 그냥 형식적인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진 국가의 우두머리는 별도로 뽑아야 돼요. 그게 뭐 대통령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데 대통령을 뽑죠. 그런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권한은 이 아저씨가 있는 거고, 윤보선 대통령은 이제 형식적인 수장으로서의 역할만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장면 정권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딱 한 번 있었던 내각제 정권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 내각은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정권이든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그 정권이 탄생했을 때는 그 정권이 해야 될 과제라는 게 존재했었던 겁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뭘 했어야 돼요? 친일청산이죠. 그죠? 친일청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재건과 평등 이룩이죠. 근데 친일청산을 못했잖아요. 그쵸? 경제 문제는 뭐 당시에 나라가 워낙 어려웠으니까 뭐 힘들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인기가 없었던 거죠. 인기가 없으니까 무리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자꾸 하니까 독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 내가 그 민주당 정권은 그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4.19 혁명을 기반으로 했죠. 그러면은 독재 권력을 무너뜨렸으니까 다시는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독재자에게 빌붙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쵸?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었던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사람도 처단하고, 그쵸? 그리고 각종 민주화 요구에 부응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역시 경제 개발했어야 됩니다. 자, 경제개발 쪽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이걸 실행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가 이게 금방 무너져요. 61년에 박정희의 쿠데타로 무너지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은 거의 못 해봤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장면 내각을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워낙 짧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 했습니다. 소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때 민주적인 변화가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크게 없었고, 그다음에 또 앞선 부정선거, 그다음에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요구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민주당 정부는 박정희의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야,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에, 아마 이 정부가 더 길게 갔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4.19 혁명과 관련돼서 하나 더 봐둬야 될 것은 바로 요겁니다. 통일운동의 성장이에요. 통일운동이 뭐냐? 자, 이승만 정권 때까지만 해도 통일은 어떻게 해야 돼? 북한을 때려잡아서, 그쵸? 전쟁을 해서 북진해서, 통일하는 거죠. 전쟁에서. 그런데 이승만 정권 물러난 이후에는 평화통일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 우리 협상해. 야, 이건 뭐예요? 북한 애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트너가 돼서 사회주의 녀석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통일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돼? 중립국 하자, 중립국. 스위스 같은 나라처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다양한 방법에 그다음에 다양한 제안을 하는 통일운동이 막 활성화됐습니다. 잠깐 이 시기에. 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언급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통일운동도 싹이 잘라져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밑에 정리하게 볼게요. 자, 기억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발췌계 연안. 다음에 니은은 조봉암 평화통일 지지하며 지지를 얻었지만 간첩죄로 청하다. 이거 뭐야? 진보당 사건 조봉암. 자, 세 번째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났다. 네 번째 이승만 정부 과도 정부는 내각제와 양원제 개헌을 했다. 자, 다섯 번째 민주당이 이 개헌안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해서 장면 내각이 구성되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좀 교실이 아니어서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 좀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